의원들을 향해 인사 후 다시 한번 발언대 중앙에 섭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총리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의원, 발언대를 답변석을 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석은 부채꼴 모양의 의원석의 9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의장석의 왼편, 그리고 발언대의 오른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우리나라 비수도권 인구가 추월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워낙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다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PT를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저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의 균형 발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평가하면 어느 쪽이 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은 이제 그때까지도 국가균형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있었습니다만 행정 수도를 옮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추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이 경제적으로 균형 발전을 짧은 시일 내에 뭘 하기에는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나는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는 정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하여튼 지역 균형을 하나의 뉴딜의 하나의 과제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뚜렷해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 140조 가까운 돈을 예산을 뿌렸습니다만은 정말 특별히 기억에 나는 성과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사실 균형 발전 정책은 실종했다,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표를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인구 이동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은 오히려 6만 명이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무려 30만 명의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총님, 이렇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두 개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일자리, 의료, 문화, 또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의 차이가 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이 없이는 수도권의 선호 현상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료, 보육, 문화 여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국가 서비스 수의 격차를 보면 참 참담할 지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병원에 가려면은 서울에서는 사실 차를 타고 3분이면 갈 수 있는데 경남은 38분, 강원도는 37분이나 걸립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접근성은 수도권이 5배, 도서관 이용 접근성은 9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총님,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수도권의 흡인력이랄까요? 이게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정책을 할 때에도 이런 걸 좀 느낍니다만
분야별로 중요한 분야가 많은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수도권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 집중 이런 거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런데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그 열악한 서비스 수혜를 받으면서 지역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네,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단 12곳에 불과했던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 현재는 45곳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25년 후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소멸 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두 개, 기업 한두 개, 교육기관 한두 개를 이렇게 옮기는, 이전시키는 이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좀 그 시장의 그런 그 시장을 좀 수용하는 그런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로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그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이 매력적인 지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실패는 정책 결정권자의 관심과 또 의지가 부족했고 추진된 사업들도 보면 실효성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기 PPT를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관련 주요 사업들입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들어갔는데 집행률을 보십시오. 보면은 50%가 채 안 되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그 집행 능력과 그런 그 성과의 기초를 둔 그런 프로젝트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었고 평가도 없었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례적으로 전지성, 선십성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보십시오. 균형발전위원장 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희망 고문만 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당대표까지 공언했는데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이전은 했겠습니다만 이거를 너무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또 상당한 국가적인 또 비효율성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의 성과를 이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충분한 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가 이전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사업들을 보면 참 의의가 없습니다. PT를 보십시오. 저렇게 보여주기식 현금 살포성 단기 일자리 사업에 수천억의 세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생산활동, 기업 이런 데가 가서 생산활동을 하려면 그만큼 그 기업 환경이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를 다시 해서 이러한 그 기업과 학교와 인구가 소위 끌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들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한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관광호텔 지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 하나하나를 지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의견상 보면은 뭐 저출산과 좀 더 긴밀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프로젝트들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만도 147조가 투입됐습니다만은 학계 출산율 어떻게 됐습니까? 1.05에서 0.84로 더욱 더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이 오히려 더 악화된 겁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제대로 추진하면 그나마 좀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소한 육아 기간 동안 퇴근 시간만 한 2시간 정도 좀 당겨서 갈 수 있어도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낭비성인 예산 지출은 교육 분야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학생 수는 한 270만 명, 30% 넘게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금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추세로 지방재정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증가하고 또 이것이 같은 그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에 사실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개편을 해서 그 지방에 여유가 좀 있는 그런 교육 분야와 여유가 없는 교육 분야가 좀 균형 있게 이 재원의 배분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이 적어도 인재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신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뭐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쓰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대로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PT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뭐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공짜로 PC, 노트북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수억 원에 달하는 미술 작품을 또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낭비성으로서 이내가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예산의 그런 낭비성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무려 1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타도 면제하고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기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의혹들이 좀 제기되니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예비 점검 단계입니다. 기초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요. 예비 점검 결과 후에 검토를 해서 본 점검 여부를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국을 대표한 태양광 사업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법 부당 사례가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또한 제2의 태양광 사업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지역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지역이 좋은 교육기관이 있다면은 기업들도 좀 더 기꺼이 그렇게 이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도 사실은 그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대학도 지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구미의 전자단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또 부산의 해운항만단지, 70년대 이때 국가적으로 육성한 전략 사업들이 아직도 그 지역을 좀 먹고 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신산업들이 지금 전혀 비수도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사실은 동시에 또
좋은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재를 양성시켜서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순환적으로 좀 서로 그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 특화 발전 전략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 지역마다 특화 사람이 다릅니다. 또 같은 정부 내에서 부처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좀 차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육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비수도권뿐만 아니고 도시 지역도 인구의 자연증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는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을 이렇게 좀 구축을 하고 또 이 지역의 거점 구황도 국내외 외부 인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덕도 대구의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가 GRDP가 벌써 28년째 전국 지도 중 꼴찌입니다. 경북은 고위험, 소멸 위험 지자체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이 통합신공항 이전은 이런 영남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기묘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8월에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연간 25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전 후보지 결정할 때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여러 개 기관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좀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필요하면 구성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 기능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자 김승수 의원입니다. 총리 잠깐 들어가 계시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동 중입니다. 답변석에 들어섰습니다. 예, 장관님, 성남 FC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그 배경이 뭡니까? 통상의 범죄 수사고요. 법원에서 요건을 설명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사고를 적당히 우려 먹어야 된다. 또 민주당 대변인은 유독 성남 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유사 사례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의 검찰,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통상적인 수사고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 그걸 결론을 속단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경찰과 검찰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수준에 맞는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는데도 고발한 지 분당 경찰서는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특히 그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장관의 측근 아닙니까? 거기가 고의로 그런 검찰 보안 수사 요구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평가하기는 이른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이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식으로 운용되는 이런 식의 성남 FC 같은 사건은 앞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성남 FC 후원 의혹이 이 두산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검찰이 준사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네이버와 성남 FC의 그 자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그 모양이 보입니다. 네이버에서 성남 FC가 직접 후원을 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희망살림에 이게 지금 악성 부채 탕감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40억을 지원했는데 실제 부채 탕감에는 달랑 1억만 쓰고 나머지 39억 원을 성남 FC로 다시 보내서 거기에 유니폼 스폰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원래 부채 탕감하는 데 써야 될 기금은 1억이고 나머지는 거기 홍보하는 데 성남 FC를 보내가지고 홍보하는 데 썼습니다. 39.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런 보도가 있었던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이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희망살림의 롤링조리 부채 탕감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홍보하던 업적, 본인의 업적이라고 홍보했던 사업이고 성남 FC 구단주는 이재명 전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39억 쓴 겁니다. 만약에 다른 대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았으면 추가로 더 20억, 30억 성남 FC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는 거기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다른 기업들의 후원 사항에 대해서도 의혹이 전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 좀 조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또 올리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 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 카드까지 내걸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공정한 수사를 협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에 굴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방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끝도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어차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걸 처리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성남 FC뿐만 아니고 이상직 전원인이 소유했던 그 이스타항공의 인사 부정청탁 관련해 가지고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 정부에서 좀 비호를 받았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답변자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질의자가 자료를 띄워주면 뒤를 돌아서 벽면의 큰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발언대를 정면을 향해서 옮기고 있는 국민의힘 7번째 질의자 김승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무려 14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크게 악화되었고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방 소멸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명적 발상과 과감한 실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네, 질의를 마친 김승수 의원이 자료를 정리.